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자들끼리 경쟁이 한창인데요. 예. 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진보 진영 후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범보수 진영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1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회를 펼쳤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화두가 대연정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역시 대연정은 처음 토론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아주 빅 이슈인데요. 네. 대연정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좀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3대 1로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네. 선명성을 가지고 사이다 발언 특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웃도 좋지만은 도둑하고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네. 강력히 공격을 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주자도 대연정도 좋지만은 먼저 적폐청산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소연정으로 받아쳤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로 굉장히 민심이 갈라져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에서 소수파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연정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선에 가서도 누가 후보가 돼도 본선에서 계속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보수 진영의 공격 대상인데요.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새 후보의 입장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후보 간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인데 이른바 묻지마 경제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였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운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세부 정책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지 못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묻지마 심판론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세부 정책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꼽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의 입장이 갈리고 그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사실상 다른 것과 이제 어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명하게 이것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또는 진보 성향층에게 이제 어필하는 부분들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드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제 좀 유예된 입장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안보 이슈가 갖는 특별한 특성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진보 성향층, 야권 성향층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것을 이제 고려한 절충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아마 국민들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단계를 좀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어떤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더 진전된 답안지를 다음 토론회에서는 아마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토론회 양상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위를 계속해서 달리면서 더 오히려 강화되는, 예. 그래서 대세론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1차 투표에서 4월 3일 예정돼 있는 1차 투표에서 문재인 주자가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후발 주자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나머지 주자들,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말바꾸기죠. 예. 네, 말바꾸기하고 이제 통합의 리더십.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소연정을 주장을 했지만은 당내에서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포용을 하지 못했는데 예. 어떻게 다른 야당까지 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좀 문재인 주자가 답변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권력 투쟁이 아니고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과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어요. 특히 이제 탄핵 정부가 관련해서 문재인 주자가 맨 처음에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얘기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탄핵을 또 주장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지도자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재인 주자가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이 말 바꾸기 문제,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공격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대세론을 형성 중인데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영입 인사들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제 이른바 싹쓸이 영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합류한 정책 전문가들이 어쨌든 국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제 5년 임기로도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으로 이제 멤버들급 이제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것을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하게 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를 두고 그다음에 어쨌든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이제 강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간 어떤 정책 성향이 다른 인물들도 포용하게 되면서 어쨌든 본인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좀 극복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인사들의 과거의 어떤 전력 네. 또는 이제 어떤 발언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의 현재의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과는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일례로 뭐 이제 야권 측에서 관심 있는 영화 다이빙 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뭐 이제 인사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친재벌적인 이제 인사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중적 선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약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될 경우에는 지금 뭐 경선 단계인데요. 이것이 어쨌든 후보의 지지를 확장하는 데는 그래서 제약할 수밖에 없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본선에 가서도 이 공격 포인트로 계속해서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후의 영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쨌든 검증이라든가 스크린 절차들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정당 그리고 인물 정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선택을 하는데 또 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세력과 정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센터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대세몰이 어떤 줄 세우기 이걸 좀 지향해야 될 과거의 대행적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 특히 이제 극단적인 언사까지 하는 그런 설화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계산된 것이었다라는 발언은 너무 지나치고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을 DJ 납치에 비유를 한다는 건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문재인 주자를 돕기 위한 참모들 입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이고요.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일그러진 이미지가 문재인 주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대세론이 더 타면 탈수록 오히려 캠프에서는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좀 겸손하고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스템적으로 이 캠프를 관리할 때 시스템적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인사를 또 영입을 할 때도 사전에 좀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빼놓고는 다들 그 토론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끝장 토론을 네네. 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는 1대1 토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토론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크게 보면은 전체 시간 한 90분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60분 정도는 이제 준비된 질문, 공통 질문을 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를 자유 토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해 온 것을 앵무새처럼 낭독하는. 그래서 이제 일부 주자는 학예 발표에 나왔느냐 이렇게 또 공격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좀 자유 토론 시간 또 그리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어떤 특별한 토픽 주제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일자리다, 경제 살리기다.
또는 뭐 사드다 이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인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지 예. 후보의 철학, 식견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단지 이제 후보 경선뿐만이 아니고 본선에서도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이 TV 토론 방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민주당의 경우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4월 3일 1차 투표 결과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에 4월 8일에 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결선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결선까지 가게 될 경우에 어쨌든 뭐 한 번 더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모아지는 것이고 어쨌든 그 흐름들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니까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가상 결선 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격차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빙이죠. 예, 만약에 네. 결선이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네. 그것과는 이제 격차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어쨌든 마음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실제로 어떤 이변을 결선 투표에서 이변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어쨌든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공동대표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상당히 어쨌든 지지를 강하게 이제 얻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 시에 어쨌든 민주당 주자로서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기류가 확산이 된다면 아마 안희정 지사로서는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를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그렇죠. 문재인 주자가 못해야지 결선 투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려면 먼저 당장 안희정 지사가 최소한 한 20% 이상은 끌어올려야 돼요. 예.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는 1차에서 문재인 주자가 과반 득표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 근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특히 호남에서 이렇게 첫 번째 경선이 이제 27일 날 되는데 호남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주자가 한 47%, 그리고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다 합쳐봤자 30%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과반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어보니까 거기도 문재인 주자가 과반에 육박을 했고 예. 또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합친 게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할 가능성이 없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히 이번 경선은 물론 완전 국민 경선이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민주당원일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주자가 대략 한 6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주자의 강점은 모바일 분단이 있습니다. 예.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문재인 주자가 4월 3일 날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지지율은 네. 그 문재인 후보가 60%가 넘게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지사 두 분의 당내 지지율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63.6 대 20.8, 또 경선 참여 예상자 53.2 대 34.8. 앞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큰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 데 제약은 없는 상황인데 예. 근데 참여하는 데서는 어쨌든 이제 공인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한다거나 이제 ARS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화로 해서 본인을 또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에 있는 분들은 고령자층들이 좀 많을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수월하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온라인에 있어서 공인 인증서 본인 절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쨌든 까다로운 측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가 아니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자들이 과연 이런 스크린 절차들을 자연스럽게 쉽게 이제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탄핵 전에 1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났고 지금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은 다음에 2차 선거인단을 이제 21일까지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에서는 상당히 높게 이제 선거인단 규모가 이제 모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차에서 모집되는 비율들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지지층을 더 얻으려면 2차 선거인단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지금 제약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TV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연대론과 자강론을 두고 이제 관심이 높아요. 또 후보들 간의 생각이 다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3명의 후보로 추려졌죠.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전 의장,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 이제 3명이 추려졌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자강론과 연대론과 자강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강론을 사실 이번 선거에서에 맞춰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독자 완주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강론이라는 것을 풀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끝까지 본인이 어쨌든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대 얘기를 꺼내는 순간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독자성이라든가 어떤 존재감들이 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이제 연대론에 대해서 외면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른 두 후보들은 계속 지금 미리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는 바른정당 등과 이런 세력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와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아마 나중에는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섣불리 연대론을 내세웠을 때 호남의 민심이 외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걱정, 국민의당이 어쨌든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자강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는 아마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세 후보 가운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일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은 네. 그 특별히 좀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응답자 비율도 한 30%가 넘고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연대론이 좀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대론을 주장하는 주자들의 예. 경쟁력이 워낙 안철수 전 대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예. 조사를 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50%, 예. 반면에 2위 손학규 주자 같은 경우는 한 10%, 예. 그리고 3위 박주선 주자 같은 경우는 0.6%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연대론을 가지고 이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그리고 박주선, 손학규 두 분들이 자강론과 연대론을 서로 맞붙고 있는 이유가 지금 경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주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독자 노선 또 자강론을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벌써 연대론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호남 텃밭 지지 기반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후보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연대론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 중진 의원들은 연대론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민의당 경선 룰이 현장 투표가 80%나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론조사는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80%라는 얘기는 조직선거, 동원선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마지막까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범보수 진영 후보와 연대할 경우 확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뭐 개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것은 명분을 이제 개헌으로 하는 것이긴 할 텐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연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제3지대다, 뭐 개헌을 고리로 이제 모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그 본질은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많이 봤던 이른바 이제 후보 단일화 양상과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이제 특정한 후보가 독주하고 있을 때 2위 주자 또는 3위 주자, 2위 세력, 3위 세력이 자기들 독자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때 2, 3위 그룹들이 이제 연대하고 후보를 합쳤을 때 단일화해서 내려놨을 때 경쟁 구도를 가능할 수 있다. 경쟁 구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들면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조건이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개헌을 고리로 하든 뭐 개헌이 사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등과의 어쨌든 연대, 범보수 진영과의 이제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빠르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바로 이제 외면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른정당도 이전에 새누리당 세력의 이탈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라는 점 그런데 빠르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본선 단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등으로 후보가 확실시 되었을 때 어쨌든 대립구도 형성이 용이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선 단계쯤 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고리로 한 연대, 대선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개헌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연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비문연대가 만약에 성사된다면은 1대1 맞대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비문연대가 세력이 더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개헌 고리로 과연 비문연대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네. 여기 이제 단순한 개헌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임기 단축론 그리고 또 안보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범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후 2시 뉴스에서는 범보수 진영 대권 후보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